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화면만 멍하니 보다가 이렇게 한 글자 써내려갑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한번 털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아주 똑똑한 놈이었어요. 의대를 입학했던 인재기도 했지요. 하지만 의사는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대까지 떡하니 들어가서 왜 의사 노릇은 못했냐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이 공부를 너무나도 잘해서 성적 맞춰서 의대에 들어가긴 했는데 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의대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기 전까지야 사람 장기를 들여다볼 일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실습을 하면서부터 제대로 느끼게 된 거죠. 실습을 하면 각종 과를 돌아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뭐 그 실습 기간만 지나게 되면 전공 선택을 할 때 내부를 들여다볼 일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그런 데 선택하면 피를 안 볼 수 있는 건데 그 실습을 견디지 못하고 버텨내지를 못한 거죠. 메스를 드는 것도 못하겠다고 자기는 피만 보면 기절을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의사라는 직업은 본인 직업이 아닌 것 같다고 그 좋은 의대를 때려치우고 나온 거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연애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도 고작 피 보는 게 무서워서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쪽팔렸던 건지 뭔지 꽁꽁 숨기고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주어서 의대를 입학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몇 수를 걸친 장수생이구나 하고 말았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흉보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은근히 자존심도 세고 말이야. 지밖에 모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해.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키운 건 아니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서로 잘 맞춰가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우리 아들 앞에서는 의대, 의사 이런 이야기 웬만해서는 꺼내지 말고 알았지? 의대, 의사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지 혹시 뭐 전 여자친구가 의사였다거나 그랬어요? 에?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니? 우리 아들이 의대 입학했었잖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의사 된답시고 의대 갔는데 실습하다가 피 보고 기절하는 바람에 그만뒀잖니. 자퇴를 한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지금 나온 정치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야. 수능 공부 다시 한다고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었다 아주. 저희 남편이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말이에요. 사실 저랑 남편은 선을 보고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선을 본다 하면 결혼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선자리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지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고 보통의 선과 달리 연애를 진득하게 한 뒤에 결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었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야망이 가득 있는 사람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정치학과를 나와서 국회의원 비서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변인실에 들어가야겠다며 열과 성의를 다하는 중이었어요. 뭐 저는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 아니냐고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고 했었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내놓으라 하는 명함 같은 것은 없었는데 대대손손 땅 부잣집으로 재산이 남들보다는 넉넉한 편이어서 돈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배움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명예에 목이 말라 있었지요. 돈은 있으나 명함을 들이밀 만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회의원이 될 떡잎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죠. 물어물어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재라는 소문을 듣고서 선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까지 성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셨었는데 본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딸 자식 좋은 곳에 시집 보내서 과시욕을 채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집안의 재력으로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기에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국회의원이 될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니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셨거든요. 한마디로 서로 양가가 조심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랑 남편이 마음이 잘 맞고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남편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위 자랑을 하며 좋은 자리 있으면 꽂아주라는 식으로 영업도 하시고 은근히 남편에게 한 자리 꼭 차지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하셨죠. 하지만 우리 남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처세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외치던 대변인실에 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자리라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우리 남편의 부족함을 몰랐기에 그저 운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건가 싶었지요. 결국에는 국회의원 비서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비서가 한두 명도 아니고 한 국회의원에게만 3-4명씩 붙어 있는데 우리 남편이 특출나게 무언가에 대한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누구의 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진득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자네 성실한 모습, 똑똑한 머리만 믿고 내 딸과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자네가 성과를 제대로 입증해야 할 것이야. 내가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도 떡하니 나란히라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테니 장인어른께서는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 잔소리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가 공무원 월급 받다 보니까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비서실 호봉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못 버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 밑에서 돈이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펑펑 쓰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 아니, 사위가 벌어오는 돈으로 아껴가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쩜 이리 귀하게 키워놓은 딸이 애비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를까. 에휴, 어쩌겠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걸요. 철없는 딸이니까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우리 남편 그래도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최고로 좋은 양복도 입히고 미용실도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면서 정리정돈 해야죠. 제가 관리해서 손 떼면 하루아침에 거지꼴 될걸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직업에 걸맞는 행색을 하고 다녀야 남들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죠. 에휴, 그래. 그게 바로 내조라는 거다. 우리 사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국회의원 비서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 잘하고 있다. 계좌로 좀 넣어줄 테니까 써야 할 곳에 써.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엄청난 내조의 여왕이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바깥에서 부동산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집안을 든든하게 채워두셨지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얕보이지 않도록 온 매무새에 신경을 곤두세우셨었고요. 집에 와서도 늘 수고했다는 말을 하시며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차려주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딱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좋은 데 있다고 하면 땅 보러 다니시고 투자 설명회 듣고 투자하기 좋다 싶으면 돈 쏟아붓고 하셨었는데 손해를 볼 때에도 저희 친정엄마는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아빠가 이번에 땅 투자 하나 잘못해서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샀다면서요. 그것도 엄청 비싸게. 아휴, 큰일이다, 큰일. 이러다가 집안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얘는 네 아버지가 어디 망할 사람이니? 얘, 너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네 아버지가 손해를 본다 한들 여태 번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전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란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노력을 하는 거라며 늘 맛있는 밥을 아버지 집에 오실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셨었어요. 저는 그런 친정엄마의 내조를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았죠. 아무튼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친정엄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셨었거든요. 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내가 이만큼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야. 힘을 썼으니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투자로 이만큼 돈 더 벌릴 수 있었던 게 다 네 엄마의 내조 덕이다. 그러니 큰딸도 작은딸도 전부 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 두 분이서 알콩달콩하게 평생을 인고 부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지냈죠. 저는 딱히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것은 더더욱 아니었던 철없는 딸이었지만 그래도 막연한 로망 같은 것은 있었어요.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서 저도 내조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란 듯이 잘 키워내고 싶다는 그런 로망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부럽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자리에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도 가지 않았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자리에 나가서 남편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첫인상부터 상당히 멀끔했었거든요. 당연히 외모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내노라 하는 대학 정치학과를 나와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드라마들이 쑥쑥 떠오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교수나 정치인 부인들이 모임 같은 곳에 나가서 우아하게 와인 마시면서 각자 내조를 얼만큼 잘하는지 자랑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죠.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득하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여보, 2줄이야, 2줄. 어떡해. 나 정말 너무 기뻐. 이제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생긴 거라고. 당장 산부인과부터 예약해야겠다. 어떡하지? 뭐부터 준비해야지? 결혼을 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와 남편에게 신의 선물이 내려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제가 바라고 바라던 삶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아이를 처음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정말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바로 양가에 알리게 되었고 양가에서도 그 어떤 소식보다 기뻐해 주시며 저희 부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어요. 선자리에서 만나 서로 잘 안 맞고 헤어지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뭔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진정한 부부가 된 것이라며 좋아하셨거든요. 나는 솔직히 좀 걱정하긴 했었다.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저렇다 할 소식도 없고 너희 부부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임신이라니 아유 정말 너무나도 축하한다. 참 잘 됐어. 내가 이제는 한시름 났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아이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볼게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키워서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아주 유명한 개인 산부인과가 있어서 소문을 듣고 예약을 했고 병원이 마음에 들어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산부인과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시댁에서도 산부인과 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극성맞게 행동을 하셨죠. 동네 산부인과는 무슨 얼어죽을 동네 산부인과야. 당장 대학병원으로 옮겨. 뱃속의 손주가 얼마나 귀한 씨앗인데 고작 동네에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어? 어? 내가 대학병원에 직접 예약을 해둘 테니까 거기 가서 진료받도록 해. 굳이 대학병원까지요? 멀어서 싫어요. 요즘 개인 병원들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더군다나 병원도 신식이고 좋아요.
문제도 없고 뱃속에 아이도 주수에 맞춰서 잘 크고 있다고 하는데 멀디 먼 대학병원까지 오고 가고 하기 귀찮단 말이에요. 이놈이 국내 최고의 병원에다가 예약을 잡아주겠다는데 왜 이래? 동네 병원에서 출산하고 하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 물론 우리 손주도 너무나도 소중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제일 소중하지 않겠니? 네 건강이 우선이란다.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시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아버지께서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 6개월쯤 되었을까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일정이 맞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초음파도 보고 검사할 것들도 검사하고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갑자기 누가 제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김진호, 진호 맞지? 진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웬일이야? 연지야? 연지 너 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몇 년 만이야. 여기서 우연히 이렇게 다 마주치고. 우리 남편이 뒤를 돌아보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멀뚱멀뚱 옆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연지라고 불리었던 여자가 환자들 사이를 지나서 저희 앞으로 우뚝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남편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반갑다. 나 여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지금 심정외과에서 일하고 있어. 이제는 당당한 의사라고. 잘됐다. 너 그렇게 외과 쪽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야, 진짜 심정외과에서 일하고 있네.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너 같은 애가 의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끄럽네. 너는 무슨 일로 왔어? 아, 명함 있어? 나 명함 하나만 줘봐. 이건 내 거. 서로 명함까지 교환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데 옆에 배가 불뚝 솟은 저는 안 보였나 봐요. 명함을 받아든 연지라는 여자가 이야 하면서 탄성을 내뱉었어요. 뭐야,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 너야말로 의대 그만두기를 잘했네. 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커피 마시면서 신세 한탄했었잖아. 그렇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더니만 잘됐다. 잘되긴 뭘. 덕분에 수능 한 번 다시 보고 시간만 버렸지. 공부만 오래 했어. 두 사람이 반갑다면서 낄낄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 있죠. 보통은 옆에 내 와이프야 하면서 먼저 말을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임신을 해서 배까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아주 어색하게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으니까 그제야 연지라는 여자가 저를 힐끗 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아, 이분은 혹시 와이프분이야? 어머, 임신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거구나. 배 나온 거 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6개월 꽉 채워서 다음 주에 7개월 차 들어가요. 저희 남편이랑은 대학 시절에 친하게 지내셨나 봐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연지, 너는 결혼했어? 혹시 내가 아는 의대 동기들이랑 결혼한 건 아니지? 그러면 나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의대 다닐 때 친구들 소식을 하나도 몰라. 사는 게 바쁘다고 참. 아니야, 나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네가 의대를 자퇴한 이후에 학교 애들이랑 전부 연락을 끊고 지냈으니까 애들 소식 하나도 모르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아, 민석이랑 유진이랑은 둘이 시시 오래 하더니 결국 결혼까지 꼴이냈어. 성희는 그 선배랑 헤어지고 학교 휴학도 했었다. 아, 이혼했었구나. 아, 미안하다 야. 그것도 모르고 괜한 말을 했네. 어머, 괜찮아.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이혼할 만했으니까 한 거지 뭐. 둘이 저의 존재는 까먹은 건지 대화를 점점 길게 하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다리도 금방 붓고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너무 힘든데 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죠. 아무리 반갑다 하더라도 임신한 와이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면서 입에 모터라도 달린 듯이 지난 이야기를 술술 꺼내는데
제가 다리 아프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랑 대화를 할 땐 늘 단답으로만 할 말만 딱딱 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중간에 끊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할 줄 몰라서 가만히 서 있다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허리를 툭툭 두들기고 있는데 연지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내가 너무 오래 붙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와이프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몸이 좀 힘들어? 그럼 저쪽에 잠시 앉아 있어. 대화 마저 하고 데리러 갈게. 순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면 집에 가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요. 제가 뱃속에 다른 아이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데 어쩜 저리 가 있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임신해서 그런지 별게 다 서운했어요. 그런데 또 그 연지라는 여자에게 급한 호출이라도 온 건지 가봐야 한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꼭 연락하라고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하는데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죠. 오랜만에 본 동창이니까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남편이 뭐 출장도 다니고 하느라 바빴어요. 원래 국회의원 비서들이 출장을 자주 가더라고요. 의원님이 가시는 곳에 다 따라다니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은근 신임을 얻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대변인실 가는 건 시간 문제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힘이 들어도 항상 따뜻한 식사를 챙기려고 했고 밤에 자면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배가 뭉쳐서 힘들 때도 힘든 티 한 번을 내지 않았어요. 굳이 저까지 남편에게 짐을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꼭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고생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게 저의 내조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통을 하는 내내 병원에서 같이 밤을 새주었고 저는 11시간 만에 아이를 낳고 병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출산이라는 게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라고 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출산 준비를 하는 과정도 은근 치욕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알려주는 교육이 없다는 게 참 한탄스러웠죠.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만 되면 꼭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주는 상상을 하면서 힘을 내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출산해봤으면 알 텐데 출산하고 나면 꼴이 정말 거지꼴 같잖아요. 자연분만을 했다 해도 바로 걸어다니고 할 만큼의 체력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침대에 누워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자고 싶다 남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오고 시댁 식구들도 오고 하니까 편히 쉴 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저를 축하해 주러 온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푹 자고 싶은데 자꾸 말 걸고 아이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안 가고 버티시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겨우겨우 어르신들 보내고 나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그 연지라는 여자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출산했다는 이야기 듣고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혹시 제가 왔다고 불편하시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편하게 푹 쉬세요. 아니, 여길 지가 왜 찾아와요? 그리고 편하게 푹 쉬라고 한들 제가 편하게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혼을 했다고 하더니만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건지 뭔지 임신을 한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 확실히 의사라서 그런 건지 병실에 찾아오니까 괜히 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정말 남편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서운했어요. 거기다가 연지라는 그 사람도 같은 여자로서도 그렇지만 의사라면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요.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제 얼굴 쓱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이제 잠도 좀 자야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야.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럴까? 출산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진다고 하던데 그게 낫겠다. 푹 쉬고 계세요. 저랑 같이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이고 들여보낼게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병실에 저만 덜렁 혼자 놓고 나가버리는 게 남편이 할 일 맞아요? 그것도 방금 출산하고 돌아온 와이프 수발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여자랑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고요. 이게 호르몬 탓인지 뭔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있는데 제가 출산을 할 때 힘을 잘못 준 탓인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맞는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서러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순식간에 댐이 터지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간호사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 나가기도 뭐했는지 제 손을 잡고 서 있어 주시더라고요. 그 손을 잡고선 한참을 울었는데 남편이 왔어요. 뭐야? 왜 울고 있어? 어디 아파? 이 사람 어디 뭐 잘못된 곳이라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방금 출산하고 와서 이제 겨우 쉬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어주기는커녕 그 동기라는 의지랑 같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 정말 해도 너무해. 내가 남이야? 내가 뭐 다른 수술했어? 출산했잖아, 출산. 고작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운다고? 참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출산할 때 내내 옆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밤새워서 지켜줬잖아, 같이. 잠시 30분 정도 커피 좀 마시러 나갔다 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도 밤새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커피라도 마셔야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아서. 당신이야말로 지금부터 누워서 푹 쉬고 푹 자면 되는데 나는 내일도 일정이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바빠. 근데도 나한테 두고 갔다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서 울어? 아주 사람 마음 하나 못 알아주더라니까요. 저렇게 공감을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들 마음을 휘어잡고 국회의원 일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하루 더 입원을 해야 해서 누워 있었는데 그 연지라는 여자가 또 찾아온 거예요. 병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 저는 눈알을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 병실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제 인사를 꾸벅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단 덜 아프죠? 출산 축하드려요. 근데 진우는 어디에 있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휴가 반납하고 출근했어요.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전해드릴까요? 오늘은 안 왔구나. 괜찮아요. 제가 전화해서 말하면 되는걸요? 그럼 푹 쉬세요. 그럼 전 이만. 그렇게 나가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니까요. 오죽 이상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시다가 저 여자가 누구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누군지 알든 모르든 이상한 상황이기는 했죠. 웬 여자가 고개만 내밀고 남편을 찾는데 안 궁금할 친정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의대 다니던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였대. 이 병원 심장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왔나 봐. 그래? 근데 저 얼굴이 이상하게 싸네. 기분도 좀 이상하고 말이야. 아니 굳이 출산한 와이프 있는 병실까지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니? 할 말이 뭐 급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가 또 이런 촉은 좋은데 영 이상하단 말이야. 맞아, 나도 좀 이상해. 아니 둘이 병원에만 오면 마주치는 것도 그렇고 어제는 나 두고 나가서 커피까지 마셨다니까. 김서방이? 아니 우리 간 다음에 저 여자랑 커피 마시러 나갔다고?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출산한 와이프 옆에 있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기가 막혀 정말. 넌 네 남편 간수 잘해야겠다.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의심도 안 하는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설마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바람이라도 피우겠어요? 몰라.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지 주제에 무슨 바람이야. 국회의원 되는 게 소원이라는데 흠집 날 짓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은근 남편의 편을 들었지만 친정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경도 쓰이고 의심도 가더라고요. 근데 의심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우리 남편은 딸바보였어요.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면 바로 우리 딸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딸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에는 본인이 나서서 유모차 끌고 산책을 가자고 하고 우리 딸 병원 가는 날이라든지 예방접종하는 날이 되면 꼬박꼬박 따라오고요. 아주 그냥 좋아 죽겠다는 얼굴로 하루 종일 딸 뭐하고 있냐 영상통화 걸어서 얼굴 보여달라 하는데 이놈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나 싶어서 의심이 싹 사라졌지요. 그렇게 우리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우리 친정엄마한테 병이 생긴 거예요. 자궁 안에 혹이 생겨서 혹을 떼야 했는데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제가 출산을 했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 혹덩어리가 난소에도 붙어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도 많았고요. 아무튼 자궁 있는 부분을 적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초음파 보시면 혹길이 붙어 있어서 자궁 내벽에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수술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차라리 안전하게 처음부터 자궁을 적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요. 당연히 저희 가족 모두 겁을 먹게 되었죠. 이 수술이 결국은 몸에 있는 장기 하나를 떼어내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겁이 나고 무섭지 않겠어요? 친정엄마는 수술 전에 미리 입원을 해서 검사를 쭉 받아가며 온몸을 다 확인하게 되었어요. 입원 검사를 할 때 아버지께서 일이 바쁘셔서 남편이 대신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시부모님께서도 전남 어디에 친구분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냥 검사만 하러 온 건데 이게 무슨 요란이냐. 사위의 딸의 소녀에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했네 부끄럽게. 혹시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엄마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따라 나와서 보고 있겠어요? 다행히 다른 곳에는 탈이 나지 않았고 자궁에 있는 혹 모양도 아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떼서 조직 검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죠. 그래서 바로 의사와 상의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당연히 저는 우리 남편도 수술날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때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 하필이면 딱 장모님께서 수술하시는 그쯤에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각 지방을 돌면서 유세하는 현장에도 찾아가야 하고 의원님 인터뷰도 잡혀 있어서 내가 내내 옆에 보좌를 해드려야 해. 아마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하루만 쉬면 안 돼?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딸만 둘이잖아. 사위들이라도 같이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겠어? 나의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위가 무슨 자식도 아닌데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겠어. 그냥 당신이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지 서운하더라고요. 마치 관심조차 없다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다 상처를 받았지요. 우리 남편도 사실 짜증이 늘어났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조바심이 날 법도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대변인실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노력하는 만큼 일이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좀 서운하기는 하네.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말이야.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장인어른이 돈 쏟아부어가면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내가 뭐라도 해놔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그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아, 나도 힘들어. 나도 조바심이 엄청나게 나.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만큼 내가 성과를 내야 하잖아.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최근 들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지방에 출장 간다고 자주 집을 비워서 우리 딸이 당신 얼굴도 까먹을 판이라고. 아이 그럼 국회의원 되라고 부담이나 주지 말던가. 온 처가 식구들이 나 국회의원 되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원하는 그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꼭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해야겠어? 내가 할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를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남편이랑은 의도치 않게 서로 오해가 쌓여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대화도 단절된 채로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고 친정엄마가 수술을 하시는 날이 되었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겨서 친정엄마 병실에 갔는데 수술이 몇 시간이나 이어지고 드디어 제거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저녁 8시였는데 우리 남편 바쁘다면서 정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끝내긴 했지만 예상대로 자궁을 적출해야 했어요. 인공으로 그 부분을 채워넣기는 했지만 인공이라는 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칠 입원해서 염증 수치도 확인을 해야 했고 다른 장기와의 유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했어요. 항생제 또한 꾸준히 맞아야 하셨고요.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을 입원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멀쩡히 지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 마누라 건강하게만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내겠으니까. 아버지의 절절함에 저도 괜히 울적해졌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한 지 3일차가 되어서야 남편이 겨우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인사만 딱 하더니만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나쁘고 울컥해서 한마디 콱 쏘아붙였죠. 3일간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얼굴 들이밀어놓고 피곤해서 커피를 마셔? 집에서 잘 먹고 잘 쉰 거 아니고? 예, 선거철이라서 바쁘다잖니. 김서방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일 마치고 온 사람한테 왜 시비야, 시비는. 여기 있어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 없으니까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와. 그럼 이왕 나가서 사오는 김에 아빠랑 내 것도 사와. 저는 우리 딸이랑 같이 엄마 병실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막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글쎄 커피를 사러 간 남편이 40분째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커피를 콩부터 볶고 있나 싶더라니까요. 우리 딸도 병실에만 있음이 좀이 쑤시고 심심한지 나가자 해서 아이랑 같이 남편 찾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나갔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에 침상 환자들이 각각 타 있어서 자꾸만 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2층만 내려가면 되니까 계단으로 갈까 싶어서 비상구 계단으로 갔는데 글쎄 남편이 그 여의사 있죠? 연지라는 여자요. 그 여자랑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딸이 아빠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 둘은 우리 소리를 못 들은 건지 지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별로 좋지 않다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요즘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렇지.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정말. 다 알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구설수에 올라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내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내가 100번도 더 말한 것 같다. 진득하게 좀 기다려봐. 그게 언제인지 기약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뒤에 숨어서 버텨야 하는데?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뭔데? 나 의사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대학병원 의사라고. 나한테 치료받으려고 환자가 줄 서고 있는 능력 있는 의사. 그래 알지. 당신이 훨씬 잘났지. 우리 와이프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 나도 알지. 근데 지금 내 위치가 그렇다니까. 애매하다고. 그러길래 몇 년이나 그 자리에서 일을 했으면 성과 하나는 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 내가 아직은 처가에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딱 나오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대화는 무조건 바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지금 나 몰래서 뒤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빠서 우리 엄마 수술도 못 온다 어쩐다 하더니만 상간녀가 보고 싶어서 바빴던 거야. 커피 사오겠다는 것도 상간녀 보라고 술을 쓴 거지. 너 딱 걸렸어. 아주 네 인생 시궁창에 처박아 줄게.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랑 연지라는 여자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둘의 그 멍청한 표정을 보면서 제 딸의 손을 잡고 씩씩거리면서 엄마 병실에 돌아왔어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바로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뛰어온 건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께서 통 크게 우리 남편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대신 다음에 남편에게도 기회를 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도 자기 자리에서 승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통 크게 돈 써서 한 자리 만들어주시려고 했었던 거죠. 남편에는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불륜 사실을 들켰으니 전부 나가리가 될 위기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제 입을 막으려고 놀래서 뛰어온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상간녀가 뻔뻔하게도 뒤에 따라왔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란이니? 김서박은 뭐 이렇게 쫓기는 사람처럼 뛰어들어오고 그래? 쫓기는 사람 맞지?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참나. 엄마, 저 인간이 글쎄 바람 피우고 있더라. 여기 병원 의사년이랑 말이야. 당장 아빠한테 전화 걸어서 후원 취소하겠다고 그래. 내가 저 인간 인생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릴 거니까. 아니야, 오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남편이 열심히 변명하는데 연자라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기요. 왜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상간녀 주제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어쩜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상관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나랑 대학 동기라 좀 친하게 지내고 고민 상담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 절대 아니야. 엄마, 상간녀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저 아줌마 뱃속에 아기 있대. 그 말에 우리 엄마 뒤로 나자빠지고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랑 상간녀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갔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저 아줌마가 임신을 했다고?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맞아. 내가 들었어. 왜 할머니 입원하러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주사 맞으러 가서 아빠랑 있는데 저 아줌마가 와서 애기 생겼다 그랬어. 아빠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절대로 비밀이라고 저 아줌마가 애기 가진 거 들키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하면 안 되잖아. 우리 딸이 5살이니까 들어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말도 막 엄청 조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뱃속에 아이는 무슨 우리 딸이 꿈이라도 꾼 거 아닐까? 응? 맞아요. 맞다고요. 내 뱃속에 아이 있어요. 나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라고요. 김민우, 당신 남편의 아이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이 나갔어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애를 가졌다고 말을 해. 남편이 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 금방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까지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 와중에 정신 차린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필사적으로 남편이 막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식사를 마치고 병실 앞에 다 도착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교대로 식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아니 미친 거야. 미쳤어 나. 내가 어떻게 당신 두고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일을 겪어보니까 미친놈 같더라. 잘못했어.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2번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기다려달라며.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아니
아,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어? 병실 밖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길래 큰일이 난 줄 알고 뛰어왔더니만 이게 다 뭔 짓거리냐고. 아빠, 저 사람이 모시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하기로 한 거 취소해. 취소해 당장. 저 여자가 이 인간 상간녀고 뱃속에 애도 있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가득 차서 남편 놈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고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한 번의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상간녀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일 수가 있어? 나를 그냥 한낱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니. 그럼 거의 첫 만남이 있는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불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임신했을 때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고서부터 저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아버지께서는 눈이 뒤집히셨죠. 이 미친년 놈들 같으니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2번 다시는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너네 둘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돈을 처발라서라도 지옥길을 보게 해줄 테니까.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바로 정치 후원금을 끊겠다고 후원을 취소하셨어요. 남편이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남편한테 아주 생지랄을 떨면서 네 앞길을 막아버릴 거다 뭐다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이판사판 볼장 다 봤다 싶은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서 말을 했죠. 그동안 나도 살면서 불편했던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 나도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돈 받을 일도 없으니까 네 이혼 가치는 끝이 났어. 이혼이나 곱게 해줘라. 짐까지 아주 알차게 써놨네. 그래, 이거 들고 이제 그 여자네 집으로 가는 거야? 여기선 내가 사준 물건들은 다 빼. 그걸 네가 왜 들고 가? 이야, 끝까지 아주 치사하네. 그 여자네 집으로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앞으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당신이랑 산 거? 그저 돈 때문이었지. 사랑해서 산 거 아니었어. 그런 척한 거지.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어줘. 기가 막혀서 저는 남편이 짐 들고 나가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죠. 저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타령하고 있길래 확 질러버렸죠. 위자료요? 저 돈 필요 없어요. 돈이라면 이미 넘치게 있는데 그깟 위자료 받아서 뭐해요. 저 이혼 안 할 겁니다. 그쪽에서 이혼 소송 저한테 걸 수 있냐고 그건 물었잖아요.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요? 바람을 피우고 나간 남편에게요. 예, 뭐 존중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못 걸게 되어 있어요. 아마 도장 찍어주지 않으시면 이혼 못 할 겁니다. 전 결심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구 호적에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 긴 시간을 버티겠다 결심했죠.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감감무소식이던 남편이랑 연지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 사생아가 되고 말아요. 애 아빠가 떡하니 있는데 제 호적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너무 잘됐다. 잘됐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줘놓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한 말 기억나? 너희가 가는 길 지옥길로 만들어주겠다고 돈이라도 쳐발라서 어디 그 뱃속의 아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봐. 잘못했어요. 저희 시작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이미 정도 없고 따로 살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자비는 너네 같은 짐승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거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그렇게 2달이 더 지나서 그 여자가 출산을 했다면서 호적에 올리게 제발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빌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국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연지라는 여자 호적에 올라갔더라고요. 아빠 없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위자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주라. 내가 왜? 나 어차피 재혼을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네 같은 인간들이 제대로 가정 이뤄서 사는 거 죽어도 못 보는 거지. 결국에는 사생아네. 평생 사생아 취급이나 받고 불륜 꼬리표 달고 살아. 내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상기시켜 줄 테니까. 그 뒤로는 그 인간들 연락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이혼 소송 신청을 걸긴 했는데 제가 이미 변호사 빵빵하게 선임을 해놓지 않았겠어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소송을 걸겠어요. 바로 기각이 되었죠. 그 인간은 결국 비서실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제대로 엿을 먹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후원금 끊긴 게 분한 건지 뭔지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가 없게도 기간이 딱 1년 모자라게 채워져서 연금도 못 받는데요.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간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병원에도 소문 쫙 내는 바람에 다른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고 듣긴 했으니 벌이도 시원치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봐요. 저는 앞으로도 쭉 이혼 안 해주고 버틸 거예요. 그 인간이 둘째라도 나오면 아주 볼만하겠죠. 아빠, 우리 호적에 왜 아빠 이름은 없어? 응, 너 사생아야 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저의 이야기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